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차이나테크의 역습이라는 이철 작가님의 신간 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도 보면 이제 재미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중국 하면 특히 중국의 기술 하면은 뭔가 짝퉁, 베끼기, 예. 남의 기술 훔쳐오기. 특히 이제 저희가 중국의 과학기술 콘텐츠를 다루는 그 댓글에 보면 빠지지 않고 저거 기술 훔쳐간 거. 그럼 거기 또 중국 분들이 한자로 댓글을 답니다. 예. 막 반박을 해요. 예. 그런 인식은 아직까지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과학기술에서는 지식재산권 특허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요즘은 어떤가요, 중국? 중국도 지금 지적재산권 보호를 엄청나게 합니다. 잘 납득을 안 하실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한 십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대기업이 테크 자이언트들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네네네.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모방해서 짝퉁을 만듭니다. 그건 거꾸로네. 우리나라는 이제 중소기업 제품을 대기업이 탈취하는데 그렇죠. 중국은 대기업 기술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짝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개발을 할 정도의 시스템과 돈을 투입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명성이 생겨야 이제 그걸 하는 거고요. 아하. 네, 그럼 그게 나오면 곧바로 카피 제품이 돌아다녀요. 근데 원래 샤오미도 막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나요? 샤오미가요? 샤오미가 베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베꼈다는 게 법이나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했느냐라는 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런 적 없죠, 샤오미는. 네. 근데 이제 샤오미가 애플을 흉내내는 건 그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나는 남의 해놓은 것 중에 좋은 거가 있으면 그걸 베끼는데 주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스티브 잡스도요?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걸 베끼지 못하게 했으면 네가 그 지재권 등록을 하든지 이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한 십몇 년 전부터 자국 기업의 기술을 남이 카피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베끼니까. 베끼고 또 중국 제품을 카피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야, 격세지감이 있네. 그러니까 중국이 해외 기술을 카피해 왔는데 예. 이젠 중국 내에서 카피를 하고 예. 중국 거를 해외 기업이 카피하고 예. 이제 좀 중국도 그 맛을. 그러니까 중국 이제 테크 기업들이 아니 이런 식이면 나 기술 개발 안 할래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남의 상황을 좀 이제 이해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우리가 드디어 우리 기술이 돈이 되는 이런 시국이 왔구만. 그러면서 그때부터 중국 정부가 지재권 관리에 엄청나게 힘을 이제 쏟기 시작합니다. 입장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지재권 관리 열심히 잘하고 있고 지재권 거래 시장 같은 것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아하, 특허 사고 팔듯이.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연구소 같은 데 다니면서 꼽을 쳐놓은 아이디어 특허 좀 내. 예. 이렇게 그 연구소 가면서 연구원들한테 그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 어디 새로운 기술 없어? 그렇죠. 어디 논문 새로운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뒤로 꼽을 쳐놓은 거 있지. 야, 등록해. 네 기술로 인정해 줄 테니까, 등록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등록해서 뭐 해요? 야, 회사 만들어라, 회사. 기술 있으면 창업하세요. 막 이렇게. 기술 있잖아. 야, 좋은데, 창업해. 나 돈 없어요. 돈? 투자해 줄게. 너 그 기술 가져와 봐. 그 다음에 요 기술을 평가해주는 평가기관을 만들었어요. 기술평가기관. 네. 국가기관이죠. 네. 그래서 국가기관이 이제 그 지재권을 이렇게 딱 분석을 해요. 요거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예를 들어 한국 돈으로 이거 한 100억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권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기술 그렇죠. 예. 뭐 해가지고 기술보증보험. 예, 기술 가지고 보증도 받을 수 있고. 보증받을 수 있게 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실제로 저도 그걸 해봤는데요. 까다롭죠. 까다롭기도 하거든요. 금융기관에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거. 최대한 어떻게 좀 보수적으로 산정하려고 하죠.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 기술 가지고 삼성이 사준답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그 기관에서 이건 100억 이렇게 평가를 해서 증서를 딱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럼 이 증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나 이거 담보로 해서 이거 100억 담보니까 60억만 빌려줘. 그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100억을 그 담보 금액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은행이 딱 붙잡고 나는 이거 100억 잡아줄 수가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소리 하면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 자체가. 네, 제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없어도 기술 평가 기관에서 그 높은 금액으로 평가를 받으면 그 증서 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벤처 캐피탈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요. 그러면 금융기관 쪽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 뭐 종이 한 장 받았는데 이게 100억의 가치라는데. 이게 정말 100억 말이 100억이지. 이게 100억이 정말 돼서 돌아오려면 이게 어느 세월에. 그렇죠. 그게 기술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이 이거를 다시 딴 데 되팔 수 있도록 또 그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재보험처럼. 그렇죠. 이게 유통이 돼야 금융기관들이 그 리스크도 돈을 분산할 돌리지. 수 있으니까. 그렇죠. 리스크 분산도 되고 이걸로 ABS 같은 것도 발행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리스크 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그렇죠. 거 발행을 해서. 네. 그렇게 만들어서 이걸 돌리는데 이걸 잘 안 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또 사주고.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신용 보강이라고도 그렇죠. 하는데 누군가 야, 못 믿겠어? 그럼 내가 보증서 줄게. 네. 그러니까 기술도 보증하고 네. 이 보증서에 대해서도 네. 보증을 해주면 예. 이걸 바탕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든든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술을 바탕으로 돈이 돌도록 만드는.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도기는 한데 예. 조금 더 과감하다는 거예요. 과감하게도 하거니와 이게 좀 무서운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적용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이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지만 시장 경제를 도입한 국가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한 한 시장, 자본 시장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걸 억지로 하면은 아무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수 있게 돈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참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중국은 당이 공산당이고 네.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고 네. 경제는 사실상 자본주의죠. 예. 하이브리드. 그래서 더 헷갈리는데. 근데 철저하게 기업들을 육성하고 이쪽은 그냥 자본주의를 따라간다라는 거. 아니,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시장 경제를 시장 따르는 경제, 거죠. 시장 네. 경제. 네. 자본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네. 헷갈린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인재 유치 예. 이야기도 했는데 산업적으로 보면 한 10년, 10여 년 전부터 특히 우리나라 막 반도체 인재, 디스플레이 산업 네. 인재들이 연봉 막 3배, 5배 받고 중국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도 그러합니까? 지금은 별로 안 데려가죠. 인재 거기 많으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한국에서 가져올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쯤에서 또 악플이 달리겠네. 그래요? 왜 그렇지? 이런 이야기 되게 불편해 하실걸요, 많은 분들이. 기술 수준 자체가 이제는 중국이 높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러면 더 욕먹을 얘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제가 다음 주에 중국에 이제 그 출장을 갑니다. 예. 저도 좀 조사할 게 있어서 취재하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핫하다는 AI, 로봇 뭐 이런 쪽 만나려고 많이 섭외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 알고 보니까 AI, 로봇 뭐 이쪽 업계에 지금 그 한국 사람은 만나지 마라라는 그런 말이 돌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른 나라하고 좀 한국은 경우가 좀 틀린 것이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요즘 뭐 만나자는 데가 많대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무슨 협력을 한다든가 뭐 자기네 제품을 산다든가 그러겠다고 말은 해놓고 정보만 빼가려고 하지 실제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만나자고 하면 만날 필요 없다. 와, 이게 참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옛날에 우리가 중국한테 하던 얘기죠. 또는 일본이 우리한테 하던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중국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왔어요. 혹시 제가 아는 분하고 같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요? 왜 그 딥시크 비롯해서 예. AI 기업들 예. 특히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탐방을 많이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또 뭐 중국의 과창판 열기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잘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안 돼. 네. 한국 사람들 안 돼. 야, 이게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벌써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목적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아직도 대다수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중국을 한참 후진 국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큰일 났다. 이제는 과거에 연봉 뭐 3배, 5배 받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진짜 옛날 얘기가 된 거네요, 이제는. 사실 그 일부분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의 그 TCL이라는 전자회사에 거기에 이제 CIO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하는 사람으로 일한 적이 있거든요. 네. TCL 지금 엄청 커졌죠. 원래도 컸고. 원래도 컸습니다. 원래도 컸고요. 원래도 컸고. 예, 네. 예. 거기가 가전, 예. 뭐 다 하죠. 예. 뭐 이제 가전, 특히 텔레비전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휴대폰 같은 거 하고, 뭐 이제 그런 전자 회사인데, 예. 제가 갔을 때 TCL이 인력이 뭐 글로벌로 다 합치면은 거의 10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본사 건물에서 보면 맞은편에 그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도 CIO가 있어요. 저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그 친구는 중국 사람이에요. 연봉은 저의 10배. 예? 연봉은 제 10배였어요. 아니, 근데 이철 박사님이 원래 삼성 임원 출신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잡 마켓에서, 예, 저는 뭐 삼성 뭐 이런 정도는 안 되는 그래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 SDS인가요? 예. 중국 법인장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도? 예. 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중국의 특징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대우를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보다 그 연봉이나 이런 급여가 낮아요. 그런데, 얘는 좀 특별해. 얘를 좀 데려와야 되겠어. 우리한테 이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10배 아니라 20배도 주는 겁니다. 이게 중국식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자를 데려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필요해. 필요하다면 10배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반도체 기술 엔지니어를 보면 네. 몇 가지 특징이 있죠. 40 넘어가면 잘리고. 뭐 50대 넘어가면 네. 정년퇴직 뭐 이런 거. 네. 네. 그러면 잘린 다음에 이 사람의 선택지가 좋기는 미국 회사 가면 좋죠. 그래서 미국 회사에 취직이 되면 가문의 영광이 되죠. 주변에서 다 축하해주고. 네네네. 네. 주변에 부러워해주고.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못 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는 거죠. 근데 동종업계에 취업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말은 동네 골목길에 들어가서 치킨 튀겨야 된다. 한국에서 엔지니어의 종말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경우가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TSMC에서 일하다가 이제 잘려요. 그러면 이제 동종업계 가지 말라는 그런 인사계약이 대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 그래서 그게 3년간 못 간다. 그러면 예. 3년간 돈을 줘요. 매달. 물론 과거처럼 많이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멀쩡한 사람 보고 취직할 수 있는데 취직하지 말라고 하려면. 뭐라도 챙겨줘야죠. 그러니까요. 최소한, 생존을 위한, 어떤 성의 표시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임원이었어도 뭐 노동자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를 제약시키려고 하면은 합당한 보상을 줘야 하는 거고 또 이 기업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재취업 금지라고 하는 건 이 기업의 기술력을 또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망이라든지. 근데 이게 이 보상을 주고 보호하는 거랑 보상도 안 해주는 거랑 이 뭐 천지 차이인 거죠. 근데 미국 갈 땐 왜 얘기를 안 하죠? 얘기 안 하다가 중국 가면 막 난리를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네네네. 한국 사람들끼리도 본명을 얘기 안 한대요. 하도 손가락질하면서 저 민족의 배신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가면은 그냥 뭐 한국에서 오셨다면서 네.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탐이라고 부르세요. 저 존이에요. 뭐 이제 그런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중국에 계신 한국 엔지니어 분들은 공통적으로 과거를 묻지 말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게 저물어 가는 이야기고. 그나마 그렇게 팔렸지만 이제는 팔릴 리도 없을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기술 인력의 중국 유출 이젠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아마 내년에 시작되는 15차부터는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 인력의 한국 유출을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농담입니다. 네. 미국이라든지 좀 선진국에서 공부를 하고 중국으로 다시 넘어가서 중국에서 창업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또 꽤 있잖아요. 얼마 전에 트럼프도 뭐 하버드 내에 있는 막 중국인들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막 미국 내에서도 막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그러면은 미국에서 공부해서 복귀해서 창업하는 사람 자체가 많이 늘고 있나요? 네, 엄청나게 많죠. 그걸 이제 중국말로는 하이웨이라고 하거든요. 해외에서 돌아오는 해귀, 해외 귀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에는 어렵게 유학 떠나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학위를 하고 그럼 거기서 좋은 일자리 얻어서 주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미국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여의치 않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중국은 고도 성장을 막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 대학의 공대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미국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잡마켓에 가보면 대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중국을 딱 오면은 너도 나도 모셔가려고 하고. 대우가 확 올라가고. 네, 대우가 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2년간 사무실 공짜 뭐 이런 건 보통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창업해서 미국에서 경쟁하기는 빡세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당시만 해도 중국에 와서 그 기술로 뭔가를 만들면 쉽게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인기도 얻고 자금도 많이 오고 사주는 사람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창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학 박사까지 하고 온 어떤 정말 뭐 천재가 창업을 한다. 이런 네. 막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렇죠. 투자 받기도 쉽고. 예. 그다음 다 자기 동네가 있잖아요. 고향.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면 제가 고향이 충청남도 서산인데요. 네. 서산에 가서 창업 안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뭐 서울에서 창업을 하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나하고 경쟁하던 중국 친구. 그 녀석이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하면 난 저 친구하고 같이 곧바로 경쟁하면 좀 빡센데? 그럼 나는 저 서안으로 가서 해야 되겠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모 있고 자기 친지가 있는 고향 땅에 가면은 그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해줘요. 그 지방정부라고 표현하신 그 지자체 하나하나가 웬만한 국가 정도의 그렇죠. 사이즈가 되니까. 그렇죠. 거기 소비시장도 그렇고. 예. 중국의 젊은 세대 뭐 주링허우, 링밍허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링허우가 90년대생, 예. 링밍허우가 2000년대생. 예. 좀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좀 다릅니까? 거기서도 뭐 이렇게 막 Z세대 이야기가 나오고 뭐 하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방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링호 이전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을 가면 그 현지에 안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말씀하신 이제 조링이나 링링호 같은 경우에는 창업 환경이나 취업 환경이 중국 쪽이 더 나은 거예요. 젊을수록.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돌아와서 이제 이슈가 된 거고요.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중국도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해서 더 봐주는 거 없어요. 이제 많이도 들어왔고. 많이 들어왔고. 예. 또 그 중국 내 교육 수준도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딥시크를 개발한 사람들이 다 해외 유학파가 아니고. 예. 중국 내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 해서 또 화제가 됐잖아요. 예. 이 딥시크는 여러모로 연구 대상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연구 대상이지만. 그러니까 딥시크는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에게 희망을 던져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딥시크 멤버들이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신봉자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넘어서요? 사회주의라고 막 얘기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빨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테크를 한다고 그래서 뭐 미국을 좋아한다든가 흠모한다든가 이런 게 없고 우리 붉은 정신으로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을 위해서 일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유학파가 아닙니다. 예. 근데 유학파가 아닌 것이 요즘은 중국 대학이 워낙에 또 좋아져 가지고 굳이 그 미국 유학을 갈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요. 안 가도 되는. 또 하나는 중국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팍팍 밀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월반 팍팍 시킵니다. 그러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의 경우에 칭화대학이나 베이징대학 같은 최고 명문대학을 들어가지 않겠어요?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한 16살이면 들어갑니다. 고 영재급 애들 기준에서는 영재급 안에서도 빨리 들어가는 애들이 15살에도 들어가고요. 조금 늦으면 17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에 나오는 몇몇 이야기가 아니라요. 좀 똑똑하면. 예. 지금 부주석하고 있는 호춘화도 17살에 베이징 대학 입학했죠. 그게 이거 옛날 표현인데 천재소년 두기처럼 예. 너무 공부를 잘해서 막 예. 저 친구들 수준이 안 맞아서 그 친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반에서 1등 할 정도, 학교에서 막 몇 등 안에 들 정도 되면은 바로바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막 여러 명들을.
그 중국 스케일에서 예. 뭐 반에서 1등은 제 스케일에서. 예. 제 스케일에서. 예. 반에서 1등이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렇진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성에서도 이 주목을 끌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한 성이 뭐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데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렵죠. 예. 근데 너무 쉽게 여기에 봤나, 저는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예. 우리나라에 만일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16살에 대학을 가요. 그럼 이 친구가 대학을 4년 동안 다녀서 졸업할까요? 빨리 졸업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빨리 졸업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예. 그래서 16살에 입학해가지고 한 3년에 대학을 졸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 19살에 졸업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박사 따는데 3년? 이야. 그럼 22살이면 박사예요? 박사예요. 그것도 세계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글로벌 탑10에 들어가는 대학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5개인가? 그렇게 되죠. 중국이 있고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그러면 22살에 박사가 되면 이 친구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애가 이 22살까지 해서 세계 탑10에 들어가는 대학에서 박사까지 따는 코스를 택할까요? 아니면 영어 공부해서 미국 유학 갈 생각을 할까요? 22살에 뭔가 창업할 것 같은데요? 그죠? 22살에 나와서 그래서 딥시크에 그 AI 개발했던 친구 중에 그 여자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죠. 네. 그 친구가 나이가 30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젊은 친구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참긴 뭐가 젊어요. 21, 2살이면 박사가 돼서 30살 되면은 그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8년간을 연구를 했는데 뭐가 그렇게 어린아이 보듯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하이테크를 하고 있는 그 뛰어난 친구들이 그런 커리어를 가진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국에 나온 글 중에 딥시크에 입사 면접 보고 온 친구가 나 딥시크 면접 봤는데 이랬어 이래가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을 봤어요. 딥시크 면접 후기? 예, 그렇죠. 딥시크 면접 후기. 그래서 이 사람도 박사예요. 예. 이 친구도 박사 따가지고 거기 딥시크 면접을 보러 딱 갔더니 한 7, 8명이 왔더래요. 그래서 그 양현양인가 회장이 그 한 구퉁이에 쭈그려서 앉아 있고 거기 나온 친구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딥시크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은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박사 논문 들고 앉아가지고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런 어프로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렇게 선택의 길이 이 방향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방향은 포기하고 이 방향을 선택한 거냐.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 그래서 자기 지도교수 몇 사람이 갑자기 동시에 질문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거를 몇 시간 동안 대답을 하는데 혼이 다 빠지더라. 그러면서 여기는 무슨 명문대학 박사 임내해가면서 올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당신이 진짜 자식이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면 와라. 보통 사람은 못 견딘다. 그렇게 썼어요. 예, 그게 면접 후기예요. 그게. Y스트림 면접 때는 MBTI 이런 거 물어보고 지원자는 야근이 많이 있나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거 차원이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몇 시간을 앉아서 그 대답을 했는데 머리가 빠개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치열하게 하고 있고 공부를 또 많이 한 친구들이 또 빠르게 사회에 나와서 도전이란 걸 시작을 하고.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천재들이 오는 곳이지 박사 나부랭이가 오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박사 학위는 학위일 뿐. 나부랭이. 저도 박사 있습니다. 나부랭이. 별 말씀이에요. 저는 동의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만큼 또 치열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박사 같은 그 호칭은 다 과거의 호칭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당신이 얼마나 그 전문적인 능력과 해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박사라는 학위가 거의 모든 걸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한 번 박사는 영원한 박사, 무슨 그러니까요. 박사님 이렇게 해서 그 사칭하는 사람도 많고 짜장 박사도 있고.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실 것 같다. 짜장 박사에서는.